안녕하세요. 2019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소송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학력평가 경제 문제를 푸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경제 모의고사 문제는 처음 풀어본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게 낯설어서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이번에 받은 성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모의고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풀었던 이 문제를 완벽하게 복습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을 때 절대 다시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 갑에서 병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경제활동이란 건 생산, 분배, 소비를 의미하는 거였죠. 생산, 분배, 소비예요. 자, 그런데 생산이라는 건 가치를 플러스 시키는 것,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생산인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제조뿐만이 아니라 운반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것도 모두 생산이죠. 그리고 우리 생산적 소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생산을 위해서 재료를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샀어요. 이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료로서 산 거기 때문에 생산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분배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산 요소, 노, 토, 자 이런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건데,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받고, 토지를 제공하면 지대를 받고, 그리고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를 받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이건 우리가 기업에게 자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건물을 빌려줬을 경우에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금과 임대료까지 분배의 사례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라는 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서 써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의 이야기부터 보면은 갑은 주식을 보유한 대가로 배당금을 받았대요. 자, 그럼 이건 분배의 사례일 거고, 두 번째, 을은 진주 구슬을 사서 비즈 목걸이를 만들어서 팔았다. 목걸이 만들어서 팔았네요. 그럼 이건 생산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진주와 구슬을 샀던 이것은 바로 생산적 소비에 해당합니다. 목걸이를 만들어서 팔기 위한 재료로서 산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병은 인강을 수강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구입하였다. 아, PC 샀네요. 왜? 만족을 위해서 산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소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병의 사례를 혹시 이거 생산적 소비, 생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제에서 생산적 소비라는 것은 내가 이 구입한 게 생산과 바로 직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빵집 주인이 밀가루를 사는 건 바로 빵을 만드는 것과 직결이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분필을 사는 건 수업이라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이 인강을 수강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샀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선생님 이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의 과정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말했듯이 생산적 소비라는 건 그걸 산 게 생산이랑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비로 봐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갑은 생산물을 구입하였다. 우리 생산물이라는 거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는 건데, 갑은 그냥 분배를 한 거죠. 지금 소비를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을은 재화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자, 여러분, 재화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말 바꾸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곧 생산을 의미하는 거고, 을은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병은 생산 요소 구입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랬는데, 지금 이 생산 요소 구입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게 곧 생산적 소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생산적 소비가 아니라 그냥 소비를 했을 뿐입니다. 자, 네 번째, 갑과 병은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경제활동, 이게 뭔가요? 이건 바로 분배를 의미하는 건데,
분배는 누구만? 간만 해당되죠. 그리고 5번에 을과 병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건 바로 생산이 이윤극대화가 목적이죠. 생산의 목적이 이윤극대화고 그리고 소비의 목적은 우리 회사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곧 효용극대화가 목적이죠.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경제체제에 관한 문제예요. 경제체제. 우리 경제체제라는 거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 누와 같은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니 그 해결 방식에 따라서 나눈 건데 전통경제, 시장경제, 계획경제, 혼합경제체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장경제, 혼합경제, 계획경제, 전통경제는 빠져있네요. 자, 우리 시장경제체제는 경제 문제 해결을 어디에 맡기냐? 이름에 있잖아요. 이름에. 자, 뭐에다 맡긴다는 거예요? 바로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바로 시장경제고 그리고 계획경제체제는 왜 이름이 계획이냐? 바로 경제 문제 해결을 정부의 계획 그리고 명령에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혼합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의 요소와 계획경제체제의 요소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의 가격도 기능을 하면서 정부도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장경제체제와 혼합경제체제의 공통점의 생산수단의 사유. 자, 생산수단이라는 거는 생산에 필요한 수단들, 공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데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히 사유를 인정하고요. 혼합경제도 시장경제체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유를 인정해요. 그런데 가는 누구만의 특징이어야 돼요? 가는 계획경제만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볼게요. 가격기구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 여러분 이게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이에요? 아니죠. 이 가격기구를 통한 경제문제, 이 가격기구라는 건 시장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니까 당연히 시장경제체제 또는 혼합경제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고 계획경제체제는 뭐에 맡긴다? 바로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맡긴다. 두 번째, 전통과 관습에 의한 자원배분. 이거는 전통경제체제를 말하는 거죠. 전통경제체제. 자, 그런데 이게 시장경제체제만의 특징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틀렸네요. 그럼 뭐 벌써 답이 나왔네요. 기억린이 틀렸으니까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일 텐데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을 당연히 계획경제는 아주 많이 허용할 거고요. 그리고 혼합경제체제도 정부의 시장 개입을 허용을 하죠. 그리고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 여러분 이건 상당히 많이 나온 보기예요.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 희소성이란 건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 자원의 부족은 시장경제, 혼합경제, 계획경제, 전통경제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도 어디에나 희소성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요. 자, 3번 문제로 넘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3번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거 상당히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이거 앞부분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은 좀 허무했어요. 정답은 우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왔는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XJ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다. 그런데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이러한 변화가 있기 전에 원래 수요 곡선과 원래 공급 곡선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시장의 균형점은 여기였고 우리는 100원의 가격에 XJ를 10개까지 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1번과 2번이 세금 부과 전이니까 지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소비자의 총 지출액은 자, 여러분 소비자의 총 지출액과 같은 말이 이것과 같은 말이 결국 우리가 지출한 돈이 기업에 뭐가 된다? 바로 판매 수입이 되죠. 결국 판매 수입과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판매 수입과 우리가 또 같은 용어로 쓰는 게 바로 매출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소비자의 지출액 또는 판매 수입은 어떻게 구하냐? 이것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 지출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가격이 얼마예요? 100원에. 거래량은 몇 개예요? 10개. 했더니 총 지출액이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래 핵심 의도는 이 세금 부과한 뒤에 어떻게 이동했냐인데 정답이 좀 허무하게 1번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세금 부과 전에 생산자 잉여는 판매 수입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매 수입이 1,000원이었죠. 자, 이 1,000원이라는 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 100원의 가격에 10개를 사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이 곧 판매 수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우리 생산자 잉여는 그래프에서 볼 때 시장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라고 배웠잖아요. 소비자 잉여는 시장 가격과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 그럼 여러분 보세요. 판매 수입은 이 큰 사각형인데 생산자 잉여는 이 조그만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생산자 잉여는 판매 수입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그래프가 이동하기 전에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의 세금 부과로 인해서 그래프가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금 부과 때문에 선생님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산자인데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파는 생산자인데 여러분은 이 물건을 팔 때 최소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최소 얼마는 받아야 되냐면 나는 이거 팔 때 최소 100원은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여러분한테 야, 너 세금 내. 판매자한테 생산자한테 세금을 30원 내래요. 그럼 여러분은 나 원래 재료비로 생산비로 100원이 들었기 때문에 최소 100원은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나한테서 내 100원 중에서 30원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70원밖에 못 받은 거죠. 나 생산비도 못 건졌잖아요. 나 생산비 최소 100원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자는 최소 얼마는 이제 받으려고 하겠어요? 최소 130원은 받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130원은 받아야지 그중에 세금 30원 정부 주고 내가 100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최소한 생산비는 벌어야죠. 자, 그리고 만약 정부에서 이 생산자한테 오은우 열심히 하네 하면서 보조금을 30원 준다고 해볼게요. 나 최소 100원은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나한테 30원을 주겠대. 그러면 나는 이제 70원만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 나 70원 받고 또 정부에서 준 30원을 합치면은 내 생산비는 뽑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생산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다. 생산자니까 공급 곡선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급 곡선이 그 세금만큼 위로 이동합니다. 위로 이동. 그러니까 나의 100원일 때 130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200원일 때는 230원 받아야 되는 거고 300원일 때는 330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보조금을 줬다면은 공급 곡선이 그 보조금만큼 아래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이동.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아까 문제에서 나 지금 100원일 때 10개 팔고 있었죠. 10개 팔 때 한 개당 최소 100원은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정부가 나보고 야, 너 30원 더 내. 세금을 30원 더 걷어가겠대요. 그러면 나는 10개 팔 때 한 개당 이제 100원이 아니라 130원을 받아야지만 재료비는 뽑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내가 11개 팔 때도 나 원래 11개 팔 때 이만큼만 받아도 됐는데 이제는 30원 더 받아야 돼. 나 12개 팔 때도 30원 더 받아야 돼. 나 9개 팔 때도 30원 더 받아야 돼. 그래서 모든 공급 곡선이 모든 가격대에서 30원만큼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더니 우리는 그냥 옆으로 왼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페이크, 맨날 쓰는 페이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세금 원래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세금을 30원 냈으니까 이제 가격은 130원이 되겠구나.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결국 공급 곡선이 위로 이동했더니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졌죠.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30원만큼 올라갔어요? 아니죠. 원래 있던 가격과 세금 부과 후에 내가 받고자 하는 가격 사이에서 시장의 균형점은 형성이 돼요. 왜? 시장의 균형점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세금 부과 후에 XJ의 가격은 130원이 아니라 100원보다는 크고 130원보다는 작습니다. 넘어가서 4번. 세금 부과 후 XJ의 거래량은 거래량 간단하죠. 뭐 이 가격에 이만큼이 거래되는 거잖아요. 거래량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했고, 마지막 세금 부과 후에 정부의 조세 수입. 조세 수입은 어떻게 구하나요? 조세는 세금이에요. 세금. 자, 그러면 세금 30원이었죠. 곱하기 한 개당 30원이니까 몇 개 팔렸니? 거래량을 곱하면 될 텐데 우리 거래량이 10개가 나와야지 이게 300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은 10개보다 줄어드니까 따라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300원보다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3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갑국의 노동시장을 나타낸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즉 효과가 있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우리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배웠잖아요. 그 최저가격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저임금제였죠. 여러분도 최저임금제는 아주 익숙하게 잘 알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노동시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노동시장에서 가격이 뭐예요? 우리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받죠. 그래서 여기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임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있습니다. 자, 원래 노동시장에서 우리의 임금은 얼마였냐? 두 개가 만났을 때 W0가 원래 우리의 임금이었고 그때 우리는 얼마만큼 일하고 있었니? L0만큼 우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제의 사례인데 최저가격제는 왜 펼치는 거예요? 왜? 이유는 정부가 봤을 때 시장 가격이 너무 낮은 거야. 정부가 이 가격 너무 낮다. 최저 이만큼은 줘야지. 즉 시장 가격보다 정부가 높은 수준에서 통제하는 게 바로 최저가격제. 여러분 이 그래프 익숙하죠? 이게 바로 최저가격제의 사례예요. 자, 그러면은 기억을 볼게요. 최저임금은 W0, 원래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아지게 되죠. 이제 높을 것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수요 곡선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가격만 정부가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노동의 공급량은 L0보다 많아질 것이다.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가격에서는 우리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좋잖아요. 우리는 공급량을 어디까지 늘리냐? 땡땡땡땡땡땡 해서 공급 곡선이랑 만나서 내려가면 되죠. 우리는 공급량을 여기까지 늘려요. 반면에 우리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수요자인데 기업들은 임금이 비싸지면은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수요량을 땡땡땡 수요 곡선이랑 만나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수요량을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은 실업이다라고 우리가 배운 거죠. 따라서 공급량은 많아진다가 맞아요. 자, 그리고 리을을 보면은 총잉여를 물었습니다. 총잉여. 우리 총잉여는 생산자잉여 플러스 소비자잉여인데 원래 이거 없었을 때 원래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얼마였냐? 원래 시장의 균형점은 여기였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에 소비자잉여는 시장 가격과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이 소비자잉여. 그리고 생산자잉여는 시장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이 생산자잉여. 따라서 총잉여는 이 큰 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의 가격 규제 이후에 시장 가격은 높아졌죠. 여기까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가격일 때 결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고용량은 여기까지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너머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거래가 안 되는데 뭐 잉여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지.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소비자 잉여는 얼마냐? 시장 가격과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 소비자 잉여가 상당히 작아졌죠. 두 번째, 생산자 잉여는 얼마냐? 시장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 이 부분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의 큰 삼각형에 비해서 변화 후에는 이만큼, 이 삼각형의 면적만큼이 날아간 거예요. 총 잉여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풀었는데 여러분 요건 좀 그냥 이해하고 암기해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게, 우리가 효과가 있는,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를 하면은 무조건 총 잉여는 작아집니다. 총 잉여는 그냥 시장의 균형점, 가만히 냅뒀을 때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부는 왜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정답을 찾고 넘어가야죠.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다음 사례에 나타난 국제 원유 시장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전 세계 원유의 재고가 감소하고 산유국들이 생산량 감축에 나서서 유가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즉, 석유의 생산량이, 원유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즉, 원유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자, 그런데 뒤에 거 보면은 산유국들이 원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해외에 투자해가지고 경제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아주 조금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공급은 꽤 많이 감소했는데 원유의 수요는 조금 증가했대요. 자, 그 결과 원유의 거래량이 이전보다 감소했다. 결국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되는 방향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우리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찾아야 돼요. 근데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봤더니 이거는 공급만 감소해서 안 되고 증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방향이 반대고, 정답은 바로 4번이죠. 4번. 하나밖에 없어 해당되는 게.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따져보면은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여기까지 거래가 됐었죠. 그런데 나중에 균형점을 봤더니 가격은 올랐고 거래량은 조금 줄어든 거. 아까의 조건에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장 균형의 변화,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게 수요 측 요인일까, 공급 측 요인일까를 잘 분석해 보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6번 문제.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부가 시장 실패, 우리 시장 실패라는 건 시장에다가 맡겨뒀더니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자, 정부가 개입했는데 항상 좋은 결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래요. 뭔가 안 좋은 결과도 발생하나 봐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감독 규제를 하는데 이익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한대.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거. 이거 정부가 개입했더니 뭔가 문제 생겼네? 정부 실패죠. 게다가 정부 관료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규제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표현하는 우리 경제 개념은 정부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번. 정부 규제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위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2번에 정부 규제는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야기도 아니고, 3번에 정부 규제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도 위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 실패, 그거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냥 냅둬야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4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고, 정답은 5번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 곧 시장 실패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갑에서 병의 주장에 해당하는 경제의 기본 문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경제의 기본 문제는 뭐가 있었나요? 바로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또는 누구를 위해 분배할 것인가. 요거는 분배 문제도 되죠. 자, 그러면 사장이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될까라고 물었더니 갑은 경유차 만들 건지 환경 친화적인 차를 만들 건지 결정하자. 즉 이거 만들래 저거 만들래. 곧 무엇을 만들래의 문제죠.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에 갑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 아니에요. 작년에 발생한 이윤, 뭔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 이 돈을 연구개발에 투자할래? 성과급으로 줄래? 곧 이거는 분배를 어떻게 할래의 문제고, 따라서 분배인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이게 곧 분배니까 여기에 을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보다 급한 것은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할래? 자동화 설비 늘릴래? 이거 선생님이 개념 강좌에서도 되게 강조했던 내용인데, 노동자를 더 쓸래? 기계를 더 쓸래? 이거는 생산 방법의 문제. 또 생산 방법의 문제 뭐 있었냐면 공장을 우리나라에 만들래? 해외로 이전할래? 이거 역시 생산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병이 어떻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갑, 병, 을이 들어가면 되는데, 정답을 찾으면은 무엇을 얼마나에 갑, 그리고 어떻게 병.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서 8번 문제. 자,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인데, 위층에서 실내 운동을 하는 갑으로 인해서 아래층에 사는 을이 층간 소음 때문에 되게 힘들대요. 요즘에 안 그래도 우리 너무 미세먼지가 심하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운동하는 홈트족, 홈트레이닝족들이 많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겪고 있대요. 그런데 이 갑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을에게 피해를 주고 보상을 안 했죠. 이거 바로 외부 불경제죠. 자,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산의 과정일까요? 소비의 과정일까요? 자기가 그냥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비의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위층에 헬스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소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거는 생산의 과정이죠. 왜냐면 헬스장에서는 그 헬스 서비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나를 보면은 땡땡씨가 강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 방을 쌓고 산책길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주변 상가의 수익이 증가했대요. 수익을 증가시키려고 이거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이로운 영향을 줬죠. 자, 그래서 이것은 외부 경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생산의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시장 실패의 내용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는 안 좋은 거잖아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 많았으면 안 좋죠. 우리는 작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시장 균형 거래량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뭐보다?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래량이 이건데,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좀 시장에서는 우리가 작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항상 많아서 시장 실패라는 거죠. 두 번째, 외부 경제는 좋은 거야.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항상 시장에서는 이 사회적인 바람직한 수준보다 작아서 시장 실패. 따라서 외부 불경제는 시장 균형 거래량을 이 바람직한 거에 맞게 줄여야 되고, 외부 경제는 시장 균형 거래량을 바람직한 수준에 맞게 늘려야 되죠.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은 가는 부정적 외부 효과. 우리 외부 불경제랑 부정적 외부 효과랑 같은 말이잖아요. 맞고, 니은. 가에서 나타난 외부 효과는 갑에게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요? 안 그래도 많아서 문제인데 더 하라고? 아니죠. 우리 외부 불경제는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면 되고, 외부 경제는 늘려야 되니까 보조금을 주면 되죠. 자, 디귿. 나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시장 거래량보다 큰 사례. 맞죠? 외부 경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실제로는 이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워너비 이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많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작아서 시장 실패.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고, 리을에 가는 시장 실패, 나는 정부 실패, 둘 다 시장 실패죠. 외부 효과니까. 자,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라에 해당하는 경제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래요. 그러면 가게, 기업, 정부, 외국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에 들어가는 말이 밑에 어쨌든 보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기를 살짝 보는 거 이렇게. 살짝 보니까 가게, 기업, 정부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라에는 공공재와 사적재와 두 개밖에 없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경제활동의 주체 봤더니 갑은 집 앞에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귀가한대요. 일반 개인인 거야. 그리고 고등학생은 우유 사 먹었대요. 그냥 일반 개인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가게에 해당하겠죠. 가게. 두 번째, 나를 봤더니 땡땡 지방 경찰청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순찰 활동하고 있대요. 그리고 교육청이 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했대요. 이것은 가계, 기업, 정부 중에 누구로 봐야 되나요? 이것은 정부로 봐야 되겠죠. 됐고, 자 이제 다라를 볼게요. 다라는 아까 뒤에서 봤지만 공공재 아니면 사적재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갑은 집 앞에 가로등 불빛 때문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대요. 우리 가로등은 공공재의 대표적 사례였잖아요. 그리고 순찰 활동, 요거 치안이잖아요. 치안. 그래서 다는 공공재고, 그리고 우유 사 먹는 거, 컴퓨터 사는 거는 둘 다 사적 재화죠. 자, 여러분 공공재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바로 비배제성, 비경합성이죠. 즉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거야. 그런데 사적 재화는 정반대죠. 사적 재화는 배제성 있고 대가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경합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을 보면은 해당되는 게 바로 1번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학습 주제가 가격의 신호등 기능이래요. 우리 신호등을 보면은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그럼 건너가면 안 돼요. 신호등이 초록불이야. 그럼 건너가면 되죠. 마찬가지 우리 가격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신호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가격이 올라갔다. 자,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사과 수요량을 사과가 비싸졌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조금 사겠죠. 반면에 사과의 공급량은 증가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가격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1번을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자 생산을 줄였다. 가격이 싸지자 공급량을 줄였다. 가격이 제 기능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프로야구 선수 B씨는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한 구단과 계약을 했다. 우리 연봉, 임금의 일종이죠. 우리 노동에 대한 가격이고 노동에 대한 가격을 많이 제시한 구단과 계약을 했으니까 가격이 제 기능을 한 겁니다. 그런데 3번. 그럼 이거 많이 속았을 것 같은데 성과급을 받고, 성과급은 임금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자동차를 구입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가격 기능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져서 내가 뭐 조금 샀다. 가격이 싸져서 많이 샀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소득이 변했더니, 소득이 증가했더니 우리가 자동차 수요를 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의 가격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4번에 이자율이 상승해서 우리 이자는 자본에 대한 가격인데 우리가 이자율이 비싸지니까, 즉 가격이 비싸지니까 돈 조금 빌리거나 얘처럼 안 빌리는 거죠. 맞고. 그리고 5번에 등록금은 우리 대학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등록금이 비싼 대학 안 가고 싼 대학 갔어. 즉 가격이 싼 걸 택한 거야. 이것도 역시 가격이 제 기능을 한 겁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1번 보면은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인데, 자, 매몰 비용이란 개념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매몰 비용 뭐예요?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서 합리적 선택을 한 사례, 즉 매몰 비용을 생각 안 한 사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고 이때까지 우리가 기회비용 문제하면 항상 매몰 비용은 하나의 보기로 나왔지 이렇게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거였죠.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 그리고 뭐 순편익 구하는 거,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금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갑, 저는 1교시 시험에서 답안 작성에 실수를 해서 밀려 쓴 거야.
그래서 2교시 시험에 집중 못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그랬나요? 또는 중간고사 때 그랬나요? 절대 그럴 필요 없죠. 왜? 1교시 시험 시간에 실수한 건 이미 지나간 겁니다. 내가 아무리 후회해봤자 되돌릴 수 없어. 매몰 비용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시점에서 쉬는 시간이라면 쉬는 시간 시점에서 내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이득일지 2교시 거 보는 게 이득일지 이것만 새롭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고려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두 번째, 땡땡씨는 시민공원 예술회관의 건설 비용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아직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했어야 됐는데 이건 매몰 비용이 아니고, 자, 땡땡항공사는 어떤 노선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입한 돈이 너무 커서 적자인데 계속 하고 있대. 매몰 비용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잘못된 선택이고, 땡땡 회사는 어떤 제품의 매출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출한 광고비 아까워가지고 계속 팔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역시 잘못된 선택이고 정답은 5번이죠. 우리 이거 매몰 비용 설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영화를 이제 표를 끊어서 들어갔어요. 영화가 너무 재미없는 거야. 영화 표값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있어도 되돌릴 수 없고 나가도 되돌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새로운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나 나가는 게 이득일까? 계속 보는 게 이득일까? 근데 이 친구는 나갔고 그리고 기분이 좋았다니까 잘한 선택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인데 선생님도 이거 보고 좀 문제가 어려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도 좀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듯이 이렇게 좀 폼을 쟀는데 답은 좀 쉽게 나왔어요. 자, 값은 XJ와 YJ만을 생산하고 있다. 표는 값이 1년 동안 생산하고자 하는 XJ, YJ 생산 계획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XJ 150개, YJ 하나도 안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나로 하면은 XJ 130개, YJ 5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XJ, YJ 가격은 둘 다 똑같이 10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해줬네. 그리고 한 개당 생산비는 둘 다 5만 원. 생산된 건 다 판매된다. 그럼 보면은 내가 만약에 가로 생산을 했다면은 나 XJ만 150개 만드는 거잖아요. 이때 결국 이윤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윤은 어떻게 구하냐? 이윤은 우리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버리면은 이윤이 되는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내가 150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당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총 나의 수입은 얼마야? 1,500만 원이 되죠. 1,500만 원에서 비용, 자 여러분 우리 가격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비용은 그거의 실은 절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총 수입이 1,500이면은 비용은 그거의 정확히 절반. 그러니까 750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 나머지 절반이 곧 이윤이 되겠죠. 750만 원이 돼요. 두 번째, 나 어쨌든 합쳐가지고 총 180개 만들었어요. 왜? 둘 다 그냥 10만 원이니까 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자, 180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당 10만 원이니까 총 1,800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용으로 이거의 정확히 절반이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9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절반이 이윤이 되겠죠. 9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합쳐서 결국 170개 만든 거야. 그러면 나의 총 수입은 1,700만 원이고, 그리고 이거의 절반이 비용으로 나갈 거니까 절반은 850만 원. 그럼 나머지 절반이 이윤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 나는 YJ만 120개 만들었어. 그러면 나의 수입은 총 1,200만 원이고 비용은 이거의 절반, 600만 원. 그러면 이윤은 또다시 이거의 절반이니까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이윤이 최고가 되는 선택은 뭐예요? 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있는 보기를 보면은 가를 선택했을 때 생산비 여기 있잖아요. 750만 원 맞습니다. 두 번째, 나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답 벌써 나왔어. 1번. 자, 그리고 다를 선택했을 때 이윤은 850만 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을. 이 리을 좀 보기 너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황당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라에서 나로 바꿨어. 라에서 나로 바꿨어. 그럼 YJ 몇 개 포기해? 몇 개 포기해요? 70개. 뺄셈만 할 줄 알면 되잖아요. 70개 포기하는 건데 50개. 그럼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장의 형태. 우리 시장의 형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 과점, 완전 경쟁, 그리고 독점적 경쟁을 여기 줬어요. 자, 공급자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경쟁이 치열한 거죠. 경쟁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파는 물건의 품질이 똑같니? 응. 이 실선이 응이니까 자, 그러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고, 아니 달라. 그러면 상품 차별화가 특징인 독점적 경쟁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자가 한 명이니? 응. 그러면 나는 독점이 될 거고, 그러면 아닌 나머지 하나는 뭐 있어요? 바로 과점이 되죠. 자, 1번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완전 경쟁은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시장인데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파는 물건의 품질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리고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라면 한 명의 공급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전혀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가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바로 가격 수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지배력 전혀 없어요. 반면에 나가 바로 독점이잖아요. 독점 시장은 나 혼자밖에 없는 거잖아. 가격 누가 정해? 내 마음이지 뭐.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경쟁을 통해서 뭐 가격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랑 경쟁하겠어?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바로 공급자가 가격 결정자, 정반대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다해서 공급자 간에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담합이 바로 과점 시장의 아주 큰 특징이죠. 담합이라는 건 기업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건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하려면, 약속을 하려면 공급자가 많으면 안 되죠. 왜? 많으면 약속을 누군가는 어기거든.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들이 있는 과점에서 바로 담합이 발생합니다. 3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4번, 나는 완전 경쟁이 아니라 독점, 다는 과점. 5번에 총익녀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면 돼요. 총익녀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 경쟁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장에 비해서 가격은 싸고 거래량은 많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왔어요. 14번이 아마 여러분들 좀 상당히 어려웠던, 아마 가장 어렵게 느꼈었던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이거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 이걸 좀 왜 더 어렵다고 느꼈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체를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물론 다루는 교과서도 있는데 이전만큼 자세히 다루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출제가 된 걸 보니까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여러분들 학교 시험 대비 그 강좌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내용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자가 우리가 창작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인상돼서 음원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한대요. 아, 이거 보니까 음원 사이트 회사인가 봐요. 음원 사이트.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서는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저작권료,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우리 뭐 음원 사이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멜 뭐 있잖아요. 멜롱 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우리가 저작권료가 인상된 거야. 이거 좀 쉽게 우리가 사례를 다시 들자면은, 우리가 빵집을 만드는, 아니 우리가 빵을 만드는, 빵집을 만드는 게 아니죠. 빵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 가격이 뛴 거예요. 재료값이 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생산 요소, 그 재료의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게 맞죠. 이거만큼 더 비용을 들여야 되거든. 자, 그리고 음원 이용료를 20% 인상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용자는 어떻게 변할까? 지금 이게 바로 가변율, 가격 변화율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용자 수의 변화는 바로 수요량 변화율, 수변율을 준 겁니다. 우리한테 가변율, 수변율 그냥 줬어요. 그러면 탄력성 구하는 공식에 바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했냐? 바로 가격 변화율 분의 가변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수변율이었죠. 그리고 이런 거였죠.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수요량이 전혀 안 변해. 그럼 계산하면 0, 완전 비탄력적인 거. 가격이
여기처럼 뭐 20% 올라갔는데 수요량은 조금만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거. 가격이 20% 올라갔는데 수요량이 정확히 20% 줄었네? 그러면 약분하면 1이 나오죠. 단위탄력적인 거. 그리고 가격이 20% 뛰었는데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었네? 이건 1보다 크죠? 그러면 탄력적인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볼게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해보면은 가격이 20% 뛰었잖아. 20분에. 그 다음에 수요량은 30% 줄었잖아요. 그럼 30. 그럼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 절대치 씌우니까 마이너스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뭐가 나오나요? 계산하면 1.5가 나오네요. 1보다 크죠?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거죠. 두 번째, 을은 지금 가격은 어쨌든 20%가 뛰는 건데 수요량은 10%만 줄어들 것 같아요. 반응이 작네. 비탄력적이네. 자, 그래서 계산하면 0.5.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기억은 맞았고 니은 값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 20, 수요량 변화율 30,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을 게 아니라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거지. 자, 디귿 갑이 예상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예요? 1.5. 을이 예상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리을 보기가 이제 여러분 진짜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지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고 했고, 그리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지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을의 예측이 옳다면, 즉 비탄력적이라면 이 이야기죠. 자,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을 인상하면 당연히 판매 수입은 증가해야죠. 근데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15번으로 왔습니다. 표는 소득세율의 적용 방식 가나에 따른 세액을 나타낸다. 선생님이 14번도 그렇고 15번도 여러분한테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하는 내용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지만 비례세와 누진세율을 비교하는 문제는 좀 많이 이렇게 간소화가 됐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비례세와 누진세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자, 볼게요. 과세대상 소득,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것에 대상이 되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고, 소득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서, 자, 여러분 비례세율이라는 거는 과세대상 금액이 커져도 세율이 똑같이 그대로인 거야. 뭐 똑같이 10%면 100원일 때도 10%, 1,000원일 때도 10%, 1억일 때도 10%인 거예요. 이게 비례세율. 그리고 누진세율은 누진이란 말이 쌓여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대상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덩달아서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가가 무슨 세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세금을 내야 된대요.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 다음 2,000만 원일 때 내야 되는 세금 200만 원이래요. 역시 10%죠. 여기도 10%, 여기도 10%. 아, 과세 대상 금액이 커져도 세율이 일정하네요. 똑같네요. 이게 바로 비례세율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보면은 1,000만 원일 때 50만 원만 내면 된대요. 즉 5%죠. 그 다음에 2,000만 원일 때는 2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10%. 그리고 3,000만 원일 때는 450만 원. 얼마예요? 그러면은 곱하면 15%가 되겠네요. 그리고 4,000만 원일 때는 1,0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25%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하니까 세율도 덩달아서 높아졌죠. 이게 바로 누진세율의 정의예요. 자, 1번에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한다? 비례세율은 세율이 어때요? 일정하죠. 틀렸습니다. 세율이 증가하는 건 누진세율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 2번 보기가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보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는데,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어떻냐? 나를 볼게요. 나를 보면은 지금 과세 대상 소득은 2배 증가했죠.
그런데 세액은 얼마 증가했어? 4배 증가했죠. 즉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세액이 더 빨리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게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2,000에서 3,000이 됐으니까 2분의 1이 증가한 거야.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200에서 450이니까 2배가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세액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요. 어디에서는? 누진세율에서는. 그런데 비례세율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와 세액이 증가하는 속도가 같아요. 기억하세요. 같아요. 자, 보세요. 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증가했죠. 세액 100에서 200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에서 2,000에서 3,000으로 2분의 1 증가했죠. 200에서 300으로 2분의 1인 100만큼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비례세는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같고 누진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크다. 이건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3번. 가는 비례세, 나는 누진세. 말 반대로 썼고 4번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당연히 나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조금 걷고 그리고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있으니까 소득 재분배에 더 효과가 커요. 나가 더 크죠, 나가.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답이 또 너무 좀 허무하게 나왔어요. 왜? 보세요. 과세 대상 소득이 2,000만 원일 때, 2,000만 원일 때 가와 나에 따른 세후소득, 세후소득은 세금 떼고 난 나머지거든요. 자, 2,000만 원일 때 세금 200 뗐어. 그럼 나한테 얼마 있어요? 1,800 있죠. 그리고 2,000만 원일 때 200 뗐어. 얼마 남았어? 1,800 있죠. 답이 좀 너무 확 이렇게 쉽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16번. 이건 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정부의 경제적 역할, 우리가 밑에 보는 이러한 경제적 역할들이 있는데 시장 경제 체제는 주기적인 경기 변동이 발생한대. 즉 경기 침체, 경기 과열 이런 게 발생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실업이 심해서 문제잖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야.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지출을 늘리는 확대 재정 정책을 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과열됐으면 이번에는 물가가 높아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줄여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거나 정부에서 쓰는 돈을 줄이는 긴축 재정 정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이에요. 여기 2번에 소득 재분배 내용이 나오려면 뭐 누진세율을 강화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이런 건 뭐 독과점을 뭐 규제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뭐 공공재 같은 걸 생산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어야 되죠. 자, 17번으로 오면은 그림은 XJ 시장 균형점 이동이에요. 여러분 균형점이라는 건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만나 바로 거기가 바로 균형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만났던 E가 균형점이었는데 이 다시로 이동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났다는 건데 따라서 수요 곡선이 여기를 지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급 곡선이 여기를 지나고 있어야 돼요. 즉 수요도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증가했고 그리고 공급도 증가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찾아볼게요. 자, 수요 측면에서 우리 선호도가 좋아졌어요. 즉 많이 원해. 즉 수요 증가 맞는 이야기. 두 번째,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여러분 보완제는 같이 쓰면 좋은 거잖아. 우리는 지금 X제가 궁금한데 이거랑 같이 쓰면 좋은 저거 가격이 비싸졌대. 그럼 사람들이 저거 조금 사고 따라서 이것도 조금 사겠죠. 수요 감소예요. 그리고 대체제는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데 저게 대신 쓸 수 있는 저게 싸졌대. 그럼 사람들이 저거를 많이 사고 이 X제는 조금 사겠죠. 수요 감소. 그리고 수요자의 소득 증가인데 여기 조금 쌤이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게 왜냐하면은 이게 정상제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지 정확히 맞는 게 돼요. 정상제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보거나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꼭 정상제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일단은 선생님 요거 봤더니 4번이 근데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상제로 간주한다라는 걸 의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래 가격 하락 예상. 여러분이
내일부터 이거 가격이 싸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살래요, 안 살래요? 여러분이 내일 옷을 사려고 하는데 내일 세일한대. 오늘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요거는 수요 감소 요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 생산비가 비싸졌으니까. 생산성이 향상됐다. 많이 만드는 거니까 공급 증가. 그리고 미래 가격 상승 예상. 근데 여러분, 우리 소비자들이 미래 가격을 예상하는 거랑 공급자들이 예상하는 거랑 다른 방향인데, 자, 공급자들이 미래 가격, 앞으로 가격이 비싸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팔까요? 내일부터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아니죠. 오늘 좀 줄이고 내일 비싸게 팔겠죠. 공급 감소 요인. 기술 혁신, 물건 당연히 많이 만들겠죠. 공급 증가, 수입 개방. 우리가 지금 이게 X제 시장인데 수입산 X제가 막 많이 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공급 증가로 봐야 되죠. 특별히 뭐 국산품과 수입품을 뭐 가른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자, 연관제 문제, 곧 대체제와 보완제 문제고,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봐야 되는 중요한 개념인데, 자, X제와 Y제가 연관제래요. 우리 연관제는 대체제 아니면 무조건 보완제거든요. 자, 그래서 연관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끌고 와야 돼요. 보세요. X제가 있어. 근데 연관제는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 사이의 관계요, 무조건.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 그래서 만약에 X제 가격이 비싸졌다. 그런데 Y제 수요가 증가했다면 이 둘은 무슨 관계냐? 자, 보세요. X제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X제를 조금 사겠죠. X제 조금 사는데 Y제 많이 사. 이건 대신 쓰는 거니까 대체제입니다. 이때는 X제와 Y제는. 즉 대체제 관계일 때는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플러스 관계예요. 그리고 만약 X제 가격이 비싸졌는데 뭐 Y제 수요가 감소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비싸졌어. 그럼 이거 조금 사잖아요. 근데 이 Y제도 조금 사는데 같이 조금 사네. 왜? 같이 쓰면 좋은 거니까. 즉 보완제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완제라고 하면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거는 보완제 관계예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표는 2019년 4월과 5월에 X제 시장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이 변화가 Y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래요. 따라서 우리 연관제, 대체제, 보완제니까 무조건 이렇게 끌고 와야 돼. X제 가격이 어떻게 변했고 다른 물건 Y제 수요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X제 가격이 어떻게 됐냐? 200원에서 100원으로 가격이 싸졌죠. 가격이 싸졌어. 그랬더니 Y제 수요가 변했어요.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랬더니 Y제 가격이 비싸진 거야. Y제 거래량이 많아진 거야. 여러분, 수요가 증가해야지 가격이 비싸져요? 수요가 감소해야지 가격이 비싸져요? 수요가 당연히 증가해야지 가격이 비싸지죠. 자, 그렇다면은 X제 가격이 싸졌는데 그럼 X제를 많이 사겠죠. 그런데 Y제도 많이 사네? 두 개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근데 이 기억도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보기가 좀 너무 쉬워요. 기억을 보면 균형 거래량은 10개에서 30개로 당연히 증가했죠. 좀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를 좀 어렵게 출제를 하셨다가 난이도 조절을 하시느라고 좀 이렇게 보기를 몇 개를 좀 쉽게 푸른 것 같아요. 자, 니은을 보면은 Y제 수요 곡선은 수요가 증가했죠.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맞고. 그리고 디귿 Y제 수요자의 지출액. 우리 지출액은 소비 지출액 곱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 하면 되는데 원래 Y제 100원에 10개 사고 있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000원이었겠죠. 그랬다가 200원에 20개를 사네? 그러면은 4,000원이 됐으니까 소비 지출액은 증가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보완제 관계. 정답은 3번이죠. 자, 19번으로 넘어갑니다. 19번. 다음 사례를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의외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종합해야 된다는 건 특정한 하나의 사례에만 해당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A기업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을 해서 투명 경영, 책임 경영 실천하고 있다. B기업은 사회적 기업,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란 건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거나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수익을 상당히 쓰는 그러한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윤의 무려 7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대요. 그리고 C기업은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한 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 상생의 분위기가 나타나서 기업 문화의 표본이 되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종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건 우리 이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 그런데 여러분이 1번을 보면은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B기업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은 투명 경영, 또 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는 A랑 C에 해당하는 말이지 B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3번에 노동자 사용자 상생은 C에만 해당되는 말이죠. 넘어가서 4번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 혁신, 새로운 시장 개척. 이건 뭐 기업가 정신 말하는 건데 위에 거랑은 상관이 없고 정답은 5번이 되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게 바로 종합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는 좀 시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주택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즉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은 신도시의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하자. 즉 집 많이 짓자. 그래서 이 사람은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그거 말고 다주택 소유자, 즉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더 사려고 하면 주택 가격이 더 뛸 거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좀 규제하자, 즉 대출을 좀 못 받게 하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줄어들 거니까, 즉 수요를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갑은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거 속아 넘어간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크를 썼거든요. 공공주택. 왠지 공공주택이라 그러니까 공공재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공재는 비배제성, 대가를 받을 수 없고 비경합성, 내가 이용한다고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만들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이걸 임대해 줬을 때 임대료를 받습니다. 물론 금액이 작긴 하지만. 즉 배제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경합성도 있는 두 개를 모두 갖춘 사적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을의 주장은 다주택 소유자에게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죠.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3번에 갑은 공급 확대, 을은 수요 억제. 3번이 바로 정답이고, 4번에 갑보다 을이 주장하는 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면, 즉 이것보다 수요 감소가 더 크다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보세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공급 증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런데 수요 감소가 더 크다면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면 되죠. 자, 수요 감소가 더 커요. 그럼 결국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원래 균형점의 거래량보다 새로운 균형점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죠. 증가가 아니라. 자, 그리고 5번. 갑과 을의 주장은 주택 가격 통제 정책. 우리 가격 통제 정책, 가격 규제 정책은 최고 최저 가격제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따라오느라고 힘들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 복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둔다면은 다음번 모의고사에서, 다음번 학력평가에서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모의고사로 우리 몇 달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